자, 461페이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봅시다.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621조 보면은 1항 보면은 부동산 임차에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임대인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이 청구권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0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안 해주니까. 그렇죠? 설령 등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 임차권에 등기가 되면은 물권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권입니다. 여전히 채권이다. 그래서 이 항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효력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자, 건물을 소유한 임대차.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우리 토지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때는 토지 임대차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등기를 해주었자면은 이 건물에는 을이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즉, 갑이 병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병은 을에게 이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뭐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등기가 됐다면은 당연히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항 보면은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는 이제 썩어서 소용없게 된 걸 우리가 후폐를 하죠. 후폐한 때는 전환 효력을 잊는다, 소멸합니다. 자, 462페이지. 이 임차권의 양도와 전제는 중요합니다. 뭐 거의 매년마다 나올 정도니까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리가 상당히 어려운 법리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5월 달에. 자, 5페이지. 임대차 종료입니다. 자, 1번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해야만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 우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효력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할 때는 언제? 6월. 임차인이 해지할 때는 1월. 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두 번째, 임차인이 파산할 때도 뭐다? 자, 1항 보면은, 637조 1항 보면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데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계인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것과 같이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할 때는 몇 년? 6월이, 그 다음에 임차인 할 때는 1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해지. 2번째 해지는 어떤 약정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일정 기간이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 걸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임대인이 밑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하고 그 결과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는, 또 두 번째, 임차인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하고 그 잔존부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나 전대한 때, 또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는 뭐다? 이익입니다. 2년이 아니에요. 이익이란 건 아까 토지, 건물 달라요. 건물은 이익이가 1개월이다. 1개월. 토지는 1년 단위, 2년이고. 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익이가 2년이 아니다니까. 임대차 기간이 있죠. 차임을 지급하는 시죠. 매월 지급한 거는 1월이고, 매년 말에 지급한 거는 1년 단위라고. 그렇죠?
매월 말일에 지급한 거는 월 단위고, 그렇죠? 월 단위면은 1개월이 1기, 그렇죠? 연 단위면은 1년이 1기. 다르다고 그러니까 토지, 건물, 공작물 다 다르다고. 자, 강행 규정. 자, 652조 전부 강행 규정이 나열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강행 규정이 쭉 나열됐습니다. 거의 강행 규정들이에요. 다만 뭐가 강행 규정이 아니었어요? 비용사항 청구권. 비용사항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465조 제일 하단에 보면은 하단 두 번째 줄 마지막 비용사항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그렇지만 우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되고 뭐였었죠? 이것도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자, 467페이지. 보증금, 보증금과 관리금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 수수료를 수반하는 여물계약이었습니다. 여물계약이어서 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냐? 아닙니다. 금전의 지급을 수사하는 여물계약이다.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해야만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게 여물계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보증금은 담보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두 번째 칸 밑줄. 보증금은 연체 차임 채권이라든지 임차인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보한다. 담보합니다. 담보한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면 되고, 자, 방가로 2번 보면은 밑줄, 임대인이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그래서 건물을 임대차 사람이 합시다. 그럼 건물 명도 소송합니다.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 이러한 소송 비용도 뭐다? 보증금에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소송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자, 방가로 3번입니다. 임료 채무라든지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피담보 채무 상대행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자, 종료 후 가로,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됩니다. 보증금에서.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다만부터 임대차 전속 중입니다. 전속 중 가로. 전속 중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가 임대인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별도의 의사 없으면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거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보통 차임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느냐? 아니다 이거요. 별도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자, 그러면은 3개월 연체됐으면은 보증금에서 공제할게 라고 이제 차임 연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 있으면은. 그런 의사표시 없으면은 당연히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 판례 이후에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소멸시와 관련된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가로 2번 보증금 반환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는 첫 번째 중간부터 밑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는 때가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한 때다. 왜 그러냐면은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계약이 만료되면은, 자, 임대인은 뭘 반환해야 됩니까? 자, 차임을 보증을 했다면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이 목적물 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반환 때,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할 때마다 임대차 기간이 이게 보증금 반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관계가 종료한 때, 실제로 목적물을 반환 등 사실상 청산관계가 종료한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동시이행관계. 동그라미 1번 밑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을 청산한 나머지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거. 자, 468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밑줄. 자, 임차인이 동시이행관계 항명권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실질적 이익은 당연히 부당이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면은 임차인은 부당이익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1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합시다. 이 임차인은 뭐 연체도 없었고 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얼마 다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임차인은 동시에 항명권을 주장하잖아요. 목적물 인도를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을은 이러한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잖아요. 사용 수익하면은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뭐다? 부당이익 반환을 뭐 한다? 반환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1,000만 원이고 차임 100만 원 지급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임대인이 뭘 안 주니까 보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차임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차임을 왜 한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다만 건물을 명도하면은 차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은 반환할 필요도 없고. 자, 방가로 3번 증명책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명 누가 해야 된다?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 부담하고, 임차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 발생 원인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임대인. 또 그러한 발생한 채권에 소멸했다. 소멸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 라고 누가 주장해야 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 권리금입니다. 자, 권리금은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권리금은 법제화됐습니다. 법제화. 근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로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권리금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권리금 제도가 없고 오로지 판례로만 인정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로 1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관행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권리금은 설령 임대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반환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있잖아요.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이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상가금 임대차법에서 권리금은 이제 법제화된 건 따로 합시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가금이 법제화됐다 해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도 권리금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76페이지. 12번 봅시다.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을 안전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한 것은 아니다. 맞죠? 이제 숙박업소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은 필요비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든 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다. 또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 6월까지 청구해야 된다. 들렸죠?
세 번째,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지원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사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재판 외라는 거는 내용요건에서 지상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재판 외입니다. 재판 외에도 할 수 있다. 꼭 재판상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 외에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주의하라 했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의해서 소멸한 경우도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는 인정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기간이 정하지 않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뭐다? 지상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는 지상물은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다. 맞죠?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면은 구성부분이 됐다면은 그 토지에 부합됐다는 거예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은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맞죠? 유익비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다? 부속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하여 부속한 경우에 인정되지만은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즉 부속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맞고.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때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즉 유익비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유익비는 뭐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유익비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임차한테 불리한 거 아니다. 그래서 유익비를 포기한 취지는 가능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월에 행사해야 되지만은 부속 매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 강론을 마쳤습니다. 계약 강론. 아마 이 계약 강론 내내 교환 임대차만 해서 한 6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보통 채권이 1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50% 이상이 나와요. 앞에 이 계약법 총론이 한 4, 5문제, 5대5로 나올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강론 부분이 더 많이 출제됩니다. 한 6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민사특별법을 볼까요? 우리 파트 4 보면은 민사특별법 챕터 5까지 있죠. 5개 법률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금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집합건물법, 네 번째 가등기 담보법, 다섯 번째 부동산 실명법, 이 5가지 법률, 물론 이 민사특별법이 보다 많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중개사와 관련된 특별법은 이 5가지가 주의하기 때문에 5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하나 더 출제가 됩니다. 6문제 출제되는데 27회 때까지, 재작년까지는 한 5년 동안에 뭐가 2문제 나왔었냐면은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이 2문제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주택임대차 2문제 나올지, 또 명의신탁에서 나올지. 하여튼 명의신탁 아니면 주택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구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 종류와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3가지 종류, 그걸만 설명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입니다. 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받을 때 뭐까지 받아요?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 꼭 받아야 됩니까? 전입신고할 때? 네? 받아야 돼요?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써? 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제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전입신고 확정 용도가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 나중에도 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택, 상가금을 첫 번째 대항력. 자, 대항력은 우리 경매에서 주로 문제가 되니까 경매에서 봅시다. 그 목적물이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갖추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낙찰자한테 대항하려면은 선순위해야 된다. 다른 권리자에 비교해서 선순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은 공시 방법이 없잖아요. 특수하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할 때 그 공시 방법을 뭘로 나타내냐면은 전입신고. 우리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나올 때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이게 이제 우리 공시 방법입니다. 처음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할 때 80년 초에 제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 전입신고가 공시 방법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훌륭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이 2002년때 또 제정됐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게 과연 사업자 등록 신청이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은 전입신고도 훌륭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었어요. 상가금임대차보호법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훌륭한 또 공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의 요건이 있죠. 대항 요건. 어떤 대항 요건이 있어야 하냐? 우리 전입신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 대항력 요건은 주택은도, 우리 주택은도는 이삿날입니다. 주로. 이삿날.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기하는 거죠. 자, 우리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주택의 인도를, 즉 이사를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날보다 이사를 하고 그날 한다든지 전입신고, 그 다음 날 한다든지 하는데 때로는 전입신고 밀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3월 15일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언제 가냐면 3월 30일 날 갔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은 이사 간 날 3월 30일 한 거예요. 우리 전입신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전입신고 공시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전입신고만 비교했을 때는 누가 앞서요? 임차권이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요? 임차권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차권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나중에 하급심 팔려 보면은 이 전입신고를 깨뜨려서 대항력을 깨뜨려서 우선 변이, 저당권자가 우선 변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전입신고 깨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언제 이사 갔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 간 날이 이 날이 아니다면은 훨씬, 자, 이거 보 이사 날은 30일이다. 라고 입증되면은 이 전입신고는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대항 요건은 이제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자, 비교해서
두 요건이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입니다.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0시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나중에 일자가 어떤 거죠? 비교해서 30일이잖아요. 그렇죠? 3월 30일이고 그 다음날은 며칠이에요? 3월 31일입니다. 이게 시점입니다. 이 시점과 뭐 해야 된다? 다른 권리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당권과 비교했을 때 누가 앞서요? 조당권이 앞서요. 그래서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도리어 뭐다? 낙찰자한테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전 대항력은 요건은 두 가지 요건, 주택인도와 전신거 중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입니다.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둔 이유가 이 저당권자는 임대인과 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러한 공시방법이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공시방법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 부동산 등기부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임차권보다 먼저 이렇게 우선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 그 다음 날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자, 이게 이제 대항 요건이고. 자,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을 3월 31일 날 했다 합시다. 그러면 3월 31일과 3월 31일 같네? 누가 앞서요? 왜 임차인이 앞서죠? 0시고. 그러면 저당권은 왜? 그렇죠? 오전에 9시 돼야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권은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앞섭니다. 동일한 날짜면은. 자, 이러한 대항 요건이 갖춰지면은 효과입니다. 효과. 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은 이해관계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한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라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 배당 요구 종기일에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저당권자들 있는 권리들. 근데 반드시 뭐 해야만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해 주는 경우 임차인이 그렇습니다. 임차인. 자, 근데 이 대항력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낙찰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물건 명세서 보니까는 배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자, 낙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임차인은 나한테 대항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을 경매 참여할 때, 입찰 참여할 때 공지하고 입찰 참여한다고. 왜? 나중에 뭐다? 그 보증금을 누가 줘야 되니까? 낙찰자가 줘야 되니까. 무슨 말 아셨죠? 자, 이처럼 배당료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배당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가만히 있으면은, 자,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자, 존속기간까지 계속 뭐 한다? 임대차 기간 존속기간까지 계속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보통 경매가 되면은 여러분 보면은 다들 보면 임차인들이 뭘 요구해요? 배당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항력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봅니다. 왜? 이 대항력과 이 우선 변제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보통 경매가 되면은 안 나가고 꼭 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경매됐다 해서 꼭 나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나 없이 다 배당 요구한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한다는 거는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인도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 뭐다?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보증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여기서 보면은 전신고만 돼 있지 확정일자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신고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확정일자보다 이 전신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확정일자가 받아놓으면은 훨씬 더 뭐다? 효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권도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그 목적이 경매가 되면 일차원 요건, 임차인이 일차원 요건을 갖추면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선순위면은 제일 먼저 뭐 하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 배당을,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거다. 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배당을 받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권리자와 비교하려면 그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변제의 요건. 자,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제 이때 확정일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확정일자. 우리 대항력 아까 뭐가 있었죠? 부동산 인도화, 목적물 인도화, 목적물 인도화, 그 다음에 뭐다?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이 이산날이 했죠? 저처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입니다. 나중에 일자. 나중에 일자를 다른 권리자와 비교한다. 자, 우리 똑같이 봅시다. 보통 우리 전입신고 언제 했어요? 3월 15일. 우리 전입신고 할 때 대체로 같이 뭘 해요? 확정일 거잖아요. 3월 15일. 자, 이산날은 언제 했어요? 3월 30일입니다. 그럼 먼저 대항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 일자예요? 30일이 나중에 일자고 그 다음날 영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3월 31일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3월 30일이고 확정일자는 3월 15일입니다. 나중에 일자가 어떤 거예요? 3월 31일. 이걸로 뭐다? 다른 저당권자의 권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일 선순위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배당받겠다는 겁니다. 자, 효과가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당료 해야 됩니다. 배당료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선수인데도 배당료 안 했다고 발 동동 그래요. 당연히 배당을 안 해주죠. 근데 뭘 주장했습니까? 대항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렇죠?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된다. 자, 배당 요구할 때는 목적물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됩니다. 목적물 인도하고 법원에다 뭘 하면 된다?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처럼 목적물 인도하고 배당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우선 면제권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입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가, 우선 변제 주장할 것인가,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순위다 보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 임차인이 도저히 나갈 수 없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당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은 경매됐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또 이사를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배당만 받고 뭐 해야 되겠다? 나가겠다 한다면은 뭘 하면 된다? 배당료고. 배당료 종결까지 배당료 하면 됩니다. 이게 우선 면제. 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갑가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는 선순위예요. 다른 권리자가 없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1순위입니다. 1순위. 임대인, 임차인. 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이 돈이 필요해서 그 후 배에게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저당권 설정이고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는 몇 순이라고요? 2순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당권 설정일 때 2순입니다. 나중에 갑이 병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병은 뭘 해요?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임의경매다, 강제경매다. 임의경매, 등기로 실행하는 거니까 임의경매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자, 우리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가, 우선 변제 주장할 것인가. 자, 그래서 임차인은 어떤 선택이냐면은 배당력을 했습니다. 자, 배당력 한다는 거는 뭘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그렇죠? 우선 변제권 주장한다는. 우선 변제권 선택한 겁니다. 누가 낙찰 받았냐면은 정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자. 낙찰자. 얼마 주고 낙찰 받으면은, 자, 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1억이라 합시다. 1억 원. 자, 낙찰자는 8천만 주고 낙찰 받았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얼마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알고 가만히 있으면 대항력 주장할 것인지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억울해서 우리 정에게, 낙찰자에게 자, 2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뭘 주장했습니까? 대항력 주장합니다. 자,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인정됩니다. 우리 판례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내 2천만 원 이득이다 라고 생각 없어요. 보증금 전액을 부담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와 대항력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조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건이 어떻게 요건이면은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이 존재해야 된다. 최소한 뭐 해야 된다?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배당력을 해야 됩니다. 배당력 종결까지 배당력 해야 된다. 배당력 안 하면은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력을 해야 됩니다. 배당력 해야 된다. 세 번째,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해도 선순위 저당권이라든지 선순위 전세권이라든지 또 선순위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존재해도 또 임차인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후순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후순위 불문입니다. 임차인이 후순위 불문이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선순위 전세권이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문입니다. 이것도. 불문. 또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냐면은 자, 서울의 경우는 주택입니다. 주택, 서울의 경우에는 일자한 보증이 얼마냐면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면은 얼마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수익보증금이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얼마? 2,200만 원.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후순위 임차인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경매해야 되는 뭘 신청하라? 배당료 해야 돼, 배당료. 배당료 안 해서 이거 배당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건 몰라서. 반드시 무조건 후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배당료 해야 된다. 그 나중에 뭐다? 수익 임차의 대상이 되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할 때도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후순위 임차인들이다. 무조건 뭘 하라? 배당료 봐라.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선순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주의할 점은
경매가액 또는 상가 건물 가액에 주택가액, 상가 건물 가액이 이제 주로 경매가액입니다. 경매가액 2분의 1 한도 내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1층과 2층을 임대차 줬다 합시다. 2층은 7천만 원 주고, 1층은 5천만 원 주고, 임대차 준 겁니다. 그럼 소액보증은 소홀이익이 납니다. 소홀이익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1억까지는 얼마니까? 3,400이니까. 전부 1억 이하니까 3,400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목적물 경매가 얼마냐면은 1억에 낙찰받았습니다. 1억. 자, 1억은 2분의 1은 얼마예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럼 3,400만 다 가져간 게 아니라 2,500만 원씩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3,4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서울의 경우는. 어디가 1,600? 그러니까 임차인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소액이니까. 소액이니까 1,600만 원 될까요? 1,6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 최우선된 된 거는 3,400만 받으면 나머지 1,600만 원. 그거는 일반 채권이지. 다른 채무자 대상이 있으면 이제 받아야지. 별도로.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근데 경매가 되면은 그 소유자들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 조사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임대차인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80%가 일부 못 받는답니다. 보증금. 왜? 처음부터 그 목적물 가액에 한 70%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생각하고 선수 임차인이 금액이 얼마고 또 여러 집이 있으면은 그 소액 임차인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보면은 우리 중개사들 역할이 커. 그거는 왜? 그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저 임대인은 재산도 많아, 괜찮아요. 금액이 오바돼도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뭐예요? 재산 많아도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렇다고. 저 사람 신분이 확실해요. 걱정 마세요. 해도 사람 일이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항상 뭐다? 그 목적물 가액에 아파트는 물론 한 85%까지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 70% 목적물 범위 70% 한도 내서 보증금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살펴봤고 자, 가등기 봅시다. 가등기. (535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게 80년 초에 81년인가 83년인데 80년 초에 제정된 겁니다. 자, 가등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물권법 총칙할 때 등기 흐르갈 때 소유권 이전 이전권 가등기 약간 배웠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이전권 가등기 있고 두 번째,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또는 가등기 담보. 자, 소유권 이전 이전권 가등기는 순수하게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받기 위해서 해둔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이전권 가등기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예약을 합니다. 매매예약.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6월 후에, 그렇죠? 6월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매매예약을 합니다. 매매예약. 자, 그럼 6월이 경과되면은 뭐 우리 예약 안결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죠? 예약 안결권을 행사해서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과 이러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불안하잖아, 지금. 갑 입장에서는 자, 6월이 경과될까지는 부동산 가액이 뭐다? 하락될 수 있잖아요. 하락될 수 있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정말 내 부동산을 하락되면 매수할까라고 불안하고 또 한편은 매수인도 불안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한테 매매할까라고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준다? 가등기 해줍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 갑이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 30일 날 가등기 해줬다 합시다. 10월 30일 날 가등기.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여전히 누구 소유자요? 갑 소유자는 않죠. 연전이 갑 소유자 됐잖아요. 자, 갑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채권자 A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한 겁니다. 가등기 위에 가압류. 자, 가압류는 2017년 11월 30일 했다 합시다. 11월 30일 날. 자, 갑이 또 B한테 돈을 빌리고, 자, 돈을 빌릴 때 은행이라는 돈은 안 빌려주죠. 가등기 돼 있지, 가압류 돼 있지. 그렇죠? 이제 서로 아는 사람이라 믿고 이 B할 때마다 갑은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이게 이제 12월 30일 했다 합시다. 자, 심지어는 갑은 C한테 매매까지 한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까지 한 겁니다. 언제? 2018년 1월 30일 날. 지금 현재 소유자 누가 돼 있어요, 지금? C. 자, 우리 2018년 4월 30일 날 번등기를 합니다. 번등기, 가등기를 위해서 번등기 하게 됩니다. 번등기. 자, 번등기 할 때요, 이 중간, 가등기와 이 번등기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처분 등기들은 전부 직권말소 시킵니다. 직권말소. 왜냐하면은 이 가등기 효력은 이 가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번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번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지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 가등기 한때로 소급합니다. 소급. 그래서 번등기는 어디로 소급한다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건 전부 소유자와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번등기 하게 되면 이 중간 처분, 즉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에 있는 이러한 권리자들은 전부 다 뭐한다? 말소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하도록 보존하는 제도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두 번째, 우리 담보가등기 봅시다. 담보가등기는 순수하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가등기랍니다. 우리 채권 담보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은 우리 제도권에서는 뭘 하죠? 그렇죠.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을 설치합니다. 근데 우리 담보가등기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라 하죠? 사람들? 사금융 하신 분들이 주로 이게 담보가등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보가등기는 뭐라 한다? 비전형 담보물권입니다. 비전형 담보물권. 제도권에서는 하는 거는 전형 담보물권이다. 비제도권 하는 거는 뭐라 한다? 비전형 담보물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대여.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자, 갑과 을이 돈을 대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을 합니다. 즉,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A라는 1억 5천짜리 A라는 부동산. 1억 5천만 원. 대금은 1억을 빌렸다 합시다. 1억 원. 나중에 B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은 누구 소유?
을 소유 A 부동산을 주기로 하는 이러한 대물 변제, 돈으로 변제한 게 아니라 대물로 변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물 변제입니다. 이러한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부동산을 가등기를 설정해야 됩니다. 가등기 설정. 이 가등기 설정 우리가 뭐라 한다?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랍니다. 담보. 그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은 우리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은 갑은 을에게 가등기 실행합니다. 가등기 실행. 담보 가등기 실행이죠. 담보 가등기 실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가 기속정산입니다. 자, 기속정산이라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왜 이제 이 가등기 담보대행 법률이 태어났냐면은 폐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폐단이냐면은 주로 이제 사금융업,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라 처럼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돈을 변제기에 갚지 못하면은 이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그렇죠? 자, 변제기가 도래되면은 도리어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다녀. 왜?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가져야 됩니까? 1억 5천짜리 가져야 됩니까? 이러한 폐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 좋다. 소유권 가져가되 뭘 하라? 청산제차를 거쳐서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고 뭐 해라? 소유권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우리 기속정산이에요. 기속정산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청산제차를 거쳐야 된다. 청산제차를. 청산제차를 거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번득기 하면 됩니다. 번득기.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남는 금액이 없으면은 바로 뭘 하면 됩니까? 번득기 하잖아요. 번득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 소유권 싫다. 돈을 가져간다면 어다? 처분해서 해야 된다. 이 처분, 두 번째, 처분 정사입니다. 자, 처분 정사인데 개인적으로 처분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 경매라든지 공매로. 그래서 경매 또는 공매를 해서 처분해서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 자, 이때는 경매 또는 공매처음에는 우선 변제면은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동일하게 취급한다. 선수이면은 제일 먼저 배당받을 것이고 후수이면은 뭐다? 선수가 배당받고 나머지 거는 배당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말한다? 처분 정산이란다. 그래서 기속 정산할 것인지 처분 정산할 것인지 뭐 한다?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나중에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배울 겁니다. 청산 절차를. 이렇게만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맹신탁 합시다. 맹신탁.